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지난주에 조금 여러분들을 걱정시키는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또 저는 제 그 금융업에 있는 동료들이 제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들 어떻게 또 알고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잘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말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기도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약간 일기장 쓰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유튜브 올리는데, 업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창피한 느낌. 그래서 이거 다시 새로운 채널을 몰래 파가지고 그냥 외딴 섬에 가서 혼자 수양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하여튼 조금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향후에 저희 채널의 운영 방향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잘 해결됐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장이 조금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한 주 동안 내내 이 새마을금고 이슈가 떠들썩했는데, 오늘 이슈 분석의 주제는 최근에 불거진 이 새마을금고의 사태가 지난 3월에 있었던 이 미국의 SVB와 같은 그런 어떤 대형 이슈로 불거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뭐 그러다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최근 국내 시장으로 봤었을 때는 6월 한 둘째 주 중순부터 지금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50 갔던 게 어느새 2520선까지 이렇게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한 860선까지, 상대적으로 최근엔 다시 이제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선방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주에도 최근에도 또 이 2차전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전지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좀 고점 부분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지만, 뭐 코스피는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한국보다는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지금 뭐 S&P 같은 경우도 고점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떨어져 있지 않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공통점인 거는 이제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제가 뭐 지난번 한 몇 주 동안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의 물가 상황을 감안해 보면 연준이 연말까지 2번 정도 금리 한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뻥카가 아니다, 이 진심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시장은 아직도 못 믿고 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게 사실 지난주에 좀 진행이 됐죠. 의사록 나오고 또 여러 이제 멘트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지금 시장 분위기는 7월달 금리 인상은 뭐 사실 이제 기정사실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7월 26일 날 있는 FOMC에서 25bp 추가 금리 인상할 가능성 93%까지 보고 있고요. 아직 연말까지 2번 정도 인상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인 것 같긴 해요. 아직은 뭐 한 절반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 예상치가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도 조금은 이제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한국 시장에는 그거 플러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새마을금고의 사태, 요건 제가 뒷부분에 이슈로 조금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GS건설의 또 이 검단 아파트 이 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국내 시장은 뭐 해외 시장보다도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최근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세도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채 2년짜리가 벌써 이제 5%대 살짝 넘어갔고,
미국채 10년이 드디어 4%를 넘어갔어요. 제가 그 10년, 미국채 10년짜리가 4% 이상은 돼야 좀 사볼만 하지, 그 이하에서는 조금 매수를 좀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4% 훌쩍 넘어버렸고요. 지금 국채 금리도 3년, 10년이 모두 다 전 고점 수준에 좀 육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2번 정도 추가로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적어도 금리 인하는 없고 어쩌면 우리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태들, 그리고 또 이 새마을금고 발로 인해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채권 매물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리 레벨을 좀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단연코 현재 국내 시장의 이슈는 이 새마을금고 사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시황을 말씀드리고 바로 이슈 분석으로 좀 넘어갈 텐데요. 자, 일단은 이제 한국판 SVB가 될까라고 이제 약간 의문문을 달아놨는데, 이제 SVB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SVB가 파산을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은행으로 이제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이제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지난 2, 3월 정도의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 새마을금고가 이제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궁금하실까요? 예, 끝까지 들어주세요. 예,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사건의 발단은 뭐였냐면, 이제 새마을금고 여러분 거래하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 새마을금고가 이제 지역에 여러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곳에 그 고객의 예금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출도 하고 채권도 투자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PF 쪽에 대출이 좀 많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600억 정도가 PF 대출이었는데, 얘가 이제 부실화가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을 닫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화도 새마을금고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라고 해서 지난 6월 16일 날 화도 새마을금고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 돈 안전하게 있는지 찾아가려고 이렇게 지금 줄 서 있으신 거죠. 아, 이거 혹시 초상권 침해로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겠죠? 예, 여기 다 얼굴을 다행히 가리고 계십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금고가 연체율도 높고 부실도 심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지점이 통폐합 돼 버리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른바 뱅크런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미 지난해 올해 2월 달에 그 예금 잔액이 265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4월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258조. 그래서 2달 동안 거의 한 7조 원 정도가 예금 잔액이 감소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뱅크런이 있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금에 그 이탈이 있었다라는 얘기이고요. 2달 동안 이제 7조 원 정도가 인출이 되고, 이제 연체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불안한 고객들이 다 예금을 이제 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뱅크런 사태로 지금 확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 SVB 사태에서도 경험을 했다시피 어떠한 기업도 기본적으로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량한 기업들도 그 실질적으로 은행의 비즈니스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이른바 예대마진을 따먹는 거기 때문에 예금 받았는데 대출 안 하고 자금을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급준비금 정도 내지는 혹시나 하는 유동자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해주기 마련이에요. 근데 갑자기 뱅크런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예금자들이 다 내 돈 내놔라, 내 돈 빨리 빼내라 달라고 하면 이거 대응해가지고 이거 할 만한 은행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신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 한번 신뢰를 잃게 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불거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연체율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과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얼마나 되길래 지금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냐 한번 이제 따져놓고 보니까, 지금 이제
2금융권 중에서 연체율 높은 놈 순서로 보니까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이 제일 높고요. 1분기 말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도 높습니다. 요 연한색이 올해 3월 말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사, 카드사, 상호금융인데 대체로 다 2% 이하 정도 내외 정도의 연체율이었던 반면에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은 거의 5% 이상. 사실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는 최근 상황 보면 아까 3월 말 기준으로는 한 5.33이었는데 4월에는 5.7, 5월은 6.19, 6월에는 6.18까지 지금 연체율이 올라갔어요. 지금 2분기 말 기준으로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아마 다른 금융기관들 조금씩 올라갔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시장금리의 상승이 제가 후행적으로 반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좀 올라는 갔을 건데 특히나 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 이상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려감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연체율 6% 넘어갔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제 높은 수치죠. 연체율이라는 거는 그 정상 그 전체청 대출 금액 중에 내가 연체되는 대출액이 6% 넘어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적은 금액은 분명히 아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마을금고가 최근에 어떤 행태를 취하고 있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금이 막 이탈을 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도 빼줘야 되고 혹시나 하는 향후 유동성 어떤 그 축소 우려에 대비해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채권을 막 팔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5일, 6일, 7일 3영업일 동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조 2천억 정도의 채권을 매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진한색이 이 새마을금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종금금고라고 그래가지고 신협인가 하고 새마을금고 합쳐놓은 거를 종금금고로 이 투자자의 카테고리가 결정이 되는데 새마을금고만 찍어서 얘네가 어떻게 거래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종금하고 금고로 이렇게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한 1000억 정도 순매수하는 애들입니다. 순매수 규모가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지난 사흘 동안 3조 2천억 정도 순매도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고, 5일에만 한 1조 6천억 정도 순매도했고 6일, 7일에도 거의 8천억, 7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뭔가 이 새마을금고에서 긴박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주로 이제 어떤 채권들을 팔았는지를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니까, 이 참고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한 건데,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니까, 주로 어떤 채권들을 많이 매도를 했냐면, 통한채하고 금융채권을 위주로 많이 매도를 했어요. 물론, 국채라던가 회사채도 매도를 했는데, 아마도 이 통한채와 금융채가 만기가 짧은, 주로 한 2년 이하의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팔기도 조금 쉽고, 팔았었을 때 이른바 이 매각 손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채권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매도가 여기서 많이 좀 나왔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약간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매물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국내 금리도 지난주에 조금 상승 압력을 좀 더 받은 이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여기부터가 중요한데,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SVB처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이 확산이 돼서 뭐 새마을금고가 넘어가고 뭐 이게 전체 금융권의 어떤 신용 경색, 유동성 경색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는 뭐 제가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상대적으로 좀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최근 그러니까 현 정부가 정책 대응을 제가 봤을 땐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도 상당히 빠르게 개입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보니까 범정부 대응단이라는 게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행정안전부와 뭐 기재부, 한국은행, 뭐 또 금융감독원, 뭐 이런 등등등 해가지고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김주연 그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새마을금고에 고객 손실이 없다. 유튜브 믿지 말고 정부 말을 믿어라.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을 하겠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5천만 원 이상도 웬만하면 다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제가 됐던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폐업을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이 화도 새마을금고로 바뀌었어요. 옆에 새마을금고랑 통합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구조는 옆에 어떤 특정 지점이 문제가 되면 그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랑 합병을 하면서 그 예금과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100% 승계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예금자 보호에 대한 그 어떤 기능은 강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3시간 전에 기사를 보니까 자금 이탈도 이제 조금 일정원대로 줄었고 오히려 재예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재예치를 하게 되면 뭐 무슨 혜택을 좀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원래는 그 해지를 해버리면은 약속했던 금리를 안 준다던가 일종의 조금 페널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없는 걸로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다소 조금 진정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 SVB하고는 이 새마을금고는 조금 다른 그 예금자 보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더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참고로 이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 현황을 한번 좀 조사를 해보니까 수신 현황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월 말 기준으로 한 258조 지난 2월 대비 한 7조 원 정도 감소한 건 맞는데 이 정도 260조 정도를 수신해가지고 여기서 얘네들이 얼마 정도의 그 지급 여력 규모를 갖고 있냐, 즉 고객이 돈 빼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내줄 수 있냐 보니까 현금 예치금이 총 15조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예탁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맡아주고 있는 돈이 한 48조 정도. 그리고 이제 상환 준비금으로 마련하는 게 한 13조 정도. 그래서 요거 더하면 총 77조입니다. 260조 중에 77조면 대략 한 30 몇 프로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 고객들의 환매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뭐 2조 6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저는 새마을금고에 자금 맡긴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맡기신 분이 있다면 너무 불안에 떨지 마시고 정부가 하는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믿고 맡기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얘기는 못하죠. 제가 뭐 새마을금고 관계자도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팩트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마도 정부의 대응이 어느 정도는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자금 여력 규모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 SVB처럼 뱅크런이 심화돼 갖고 줄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게 부도가 나고 넘어가고 이럴 가능성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질이 뭐냐를 봐야 돼요. 본질이 뭐냐면 결국은 이 새마을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첫 번째 어디야 이름도 까먹었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어디였죠? 이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왜 문제가 됐냐면 아까 했잖아요. 600억 정도의 PF 대출에서 거기서 지금 부실화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과 본질은 SVB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약한 고리가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이런 이슈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SVB 같은 경우는 금리가 높아지면서 보유한 채권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제 이런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줬고, 이 부동산 관련해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 나갔던 것들이 부실화되면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돼서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이제 문을 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새마을금고 자체로만 봤었을 때는 큰 이슈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고금리에 따른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이 PF 대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부실화 우려가 있는데 과연 이게
다른 금융기관의 PF 관련 대출로도 확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금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PF 관련된 이 대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져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부분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 현재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총 130조 원 정도 됩니다. 이 130조 정도 중에 보험회사가 한 33%, 여신전문회사, 우리가 캐피탈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은행이 한 30%, 저축은행이 7%, 상호금융이 한 3.4%. 그러니까 새마을금고가 현재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럼 사실은 그 3%, 131조 중에 3%니까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략 한 4조 원 정도 수준이 이제 이 상호금융 전체의 PF 대출 규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호금융 쪽에서는 사실 전체 상호금융의 그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PF 대출의 연체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지금 오히려 이제 높아서 우려되는 것들은 증권사 PF 대출이 16%까지 지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이제 요런 애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상호금융보다는 여신전문, 저축은행, 은행, 증권이 더 많아요. 사이즈가. 근데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자체 수신 기능이 있고 대부분 우리나라 은행들은 다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걱정되는 거는 결국 증권, 여신전문, 캐피탈, 그 다음에 저축은행 요 세 개가 괜찮냐 이거거든요. 근데 요 세 개가 하필이면 또 연체율도 높아.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지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PF 관련돼서 보게 되면 PF의 직접적인 대출은 한 130조지만 제가 PF 관련 대출 약 155조라고 했는데 한 25조 정도는 그 ABCP, PF를 담보로 한 ABCP 단기채로 이렇게 굴러가는 그 규모도 한 25조 원 정도 돼요. 이제 그래서 총 이 PF 관련된 대출의 그 규모가 한 155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PF ABCP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사가 매입 확약, 즉 보증을 서주는 ABCP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가 보증을 서주는 ABCP가 있습니다.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이 증권사가 보증을 서는 형태인데 PF나 PF ABCP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건 여러분 조금 추가로 다른 유튜브 채널을 보시든 네이버에 금방 PF 대출, PF ABCP 치면 쭉 나오니까 그걸 한번 좀 보고 오세요. 하여튼 그래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이 PF ABCP 규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PF ABCP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좀 안정적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PF 시장이 작년 10월, 11월에 이제 크게 한번 흔들린 이후에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새마을금고 사건 때문에 이 PF 시장이 조금 더 이제 충격을 받는다거나 이 우려감이 높아져서 자금이 잘 안 돈다거나 이제 그러면 그거가 이제 우려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PF 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긴데 PF ABCP는 통상 3개월 만기거든요. 그럼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롤오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면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 공사 들어가가지고 준공 떨어지기까지 한 3년 뭐 4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3년에서 4년 정도 돈이 필요한데 ABCP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담보로 3개월만 돈을 빌려가지고 계속 3개월에 한 번씩 자금을 계속 롤오버 하는 거예요. 다시 빌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그 3개월짜리로 빌리니까 금리가 낮은 장점은 있지만 3개월 뒤에 다시 빌릴 때 만약에 빌려주는 사람을 못 찾으면 이제 이게 자금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PF ABCP가 선진 금융 같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그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기관과 실제 자금을 빌리는 기간이 미스매칭 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을 좀 깔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대출을 하는 그 시행사가 이 ABCP를 발행하기보다는 증권사나 이런 건설사들이 보증을 해주는 형태로 신용을 보강해서 이 PF ABCP가 발행이 되고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올해 만기 도래하는 그 대출 이 PF ABCP가 많고 이제 막 우려감이 커지니까 3개월 뒤에 다시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사주거나 사준다 하더라도 발행금리가 높아지면 이게 이제 PF 시장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 작년 10월하고 11월에 한참 이 PF 시장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 당시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좀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기를 연장해 준다던가 이제 이런 형태들로 이게 문제 해결보다는 이제 그냥 밀어놓은 것 뿐인데, 작년 10월, 11월에 그 만기를 늘어났던 게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6개월 지나서 이제부터 이 만기 연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그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제대로 건설회사들이 시공을 지금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PF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를 우리가 브릿지 대출이라고 하는데, PF 대출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그 프로젝트를 보고 자금을 빌려준 거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그 PF 대출이 일어나기 전에 인허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브릿지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브릿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음과 신뢰 속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 좀 있으면은 내가 산 땅에서 인허가 받고 여기서 이제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줄 거고, 그러면 어떤 금융기관이 PF 대출도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믿고 그 이전까지만 잠깐 돈 좀 빌려줘 라는 게 브릿지 대출이거든요. 근데 그 브릿지 대출이 결국은 본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 다 부실화 돼버려요. 근데 그 브릿지 대출 규모도 지금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과연 향후에 어떻게 잘 넘어갈지가 좀 관건이고, 올해 정부도 이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주의 있게 보려고 하는데, 지금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PF 대출 추가로 하지 말라고 또 규제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금고는 큰 이슈가 오히려 아닐 수 있는데, 이게 PF에 대한 우려로 불거지게 되면 이거는 큰 대형 이벤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라던가 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던가 뭐 시장 금리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가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밖에 지금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 갈 테니까 뭐 제 채널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 소문 내진 마시고, 저희 채널은 이제 제가 전략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막 여러 명한테 이제 알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어쩌면 제가 그냥 소수 정예로만 진짜 어디 외딴 섬에 가서 채널 하나 파가지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쨌든 저희 채널만 잘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증권, 저축은행, 여신 전문회사 요네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증권회사는 그래도 증권회사 역시 대형 증권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소형 증권사 몇몇 이름 나오는 회사들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조금 이 업계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서 괜히 이름 올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니셜로 얘기하면 D증권사,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 H증권사, 뭐 이런 데들이 조금 이슈로 뭐 얘기가 많이 되긴 합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자, 하여튼 이제 그런 데 빼고는 뭐 사실 증권사도 다 요즘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올해 1분기에 전체 저축은행 업계가 적자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금감원에서 저축은행한테 자본확충을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 8%가 원래 그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할까나 관리 감독 기준인데 11%까지 니네 자기자본 늘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자본이 좀 많이 확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동성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그 작년 말 이후에
공격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좀 보수적으로 영업하면서 총자산, 영업자산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얘네들도 좀 이제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채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캐피탈 채권들 보게 되면은 뭐 주로 2년, 3년 구간, 뭐 아주 우량한 캐피탈사는 뭐 5년, 10년까지도 채권 발행을 하고, 아직까지는 캐피탈사의 발행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조달금리는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얘네는 자체적으로 채권을 찍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위험은 조금 제한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자금 여력을 감안해보면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본질은 PF 대출이라는 거고, 작년 말 이후에 연장됐던 만기들, 브릿지, 그 다음에 PF 대출, 요 부분들의 만기 연장이 원활할 것이냐, 특히나 이 브릿지 대출의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 다행히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는 지금 유동성은 조금은 마련을 해 놓은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이고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를 살펴보면, 그 최근에 시장금리가 사실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3.5를 밑돌았던 그 국고채 10년, 3년 금리가 지금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3.7대까지 이제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우려하고, 또 이 새마을금고에서 뭐 채권 매물도 나오고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위축이 돼가지고 채권 잘 안 사다 보니까 좀 금리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행스러운 거는 아직은 신용 스프레드 쪽, 즉 회사채 금리와 국채 금리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 얘기는 작년에 레고랜드처럼 보시는 것처럼 신용 경색이 오면 국채 금리하고 무관하게 회사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가 제일 사실 좀 위험하죠. 신용 경색에 의해서 자금이 안전한 국채에만 머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물이나 필요한 금융기관에는 안 가는, 이제 그러면 사실 금융시장도 작살이 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징후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좀 가봐야 알아요. 요건 좀 후행적인 게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이후에도 조금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신용경색에 대한 징후는 좀 없다, 뭐 이런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고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연준의 통화정책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7월 달에 금리는 25%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두 번째 더 올릴 수 있죠. 7월 다음이 9월, 그 다음이 11월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7월 이후에 한 번 정도 금리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좀 경계감을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반기는 제가 계속 상고하저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예측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여튼 하반기는 역풍, 뭔가 좀 찜찜한 경제 상황, 금융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리스크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일단은 익절하고 조금 관망하자라는 게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뭐 상황이 지금은 조금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두 번 정도 금리 인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데, 요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내 경제 여건만 보면 금리를 올릴 수 없죠. 이미 일단 새마을금고 등등 해서 뭔가 그 유동성 긴축에 대한 이제 우려가 다시 지금 불거지는 상황이고, 또 다행히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2%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국내적인 요인만 보면 사실은 한국은행이 미국 쫓아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관건은 환율이 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원달러 환율이 아직은 1,300원대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데, 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에 육박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국내에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져요. 수입 물가를 통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를 잡기 위해 그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제 중요한데 아직은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찜찜한 거는 외국인들의 거래 동향을 보면 지금 올해 들어서 뭐 12조, 13조 정도 순 매수했다가 지금 지난 3주 동안 순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한 1조, 한 6천억, 7천억 정도 최근 3주 동안 순 매도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올해 내내 연초 이후에 순 매수 행렬을 보이면서 이 원달러 환율도 원화의 강세를 좀 유도했었는데 만약에 얘네가 다시 순 매도로 돌아서고 만약에 뭐 엄청난 그 매도세를 통해서 환율이 좀 급등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 되면은 조금 불안할 수 있죠. 그때는 조금 경계감이 생길 수 있어요. 다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은 국내 여건만 봤었을 때는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외환시장의 움직임 또 외국인들의 주식에 대한 그 선호도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려되고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하반기는 조금 모르겠다. 하반기는 조금은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좀 지켜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요 분석 새마을금고 사태가 과연 한국판 SVB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었고요. 관련 내용들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 조금 이렇게 지켜봐야 몇 주 정도는 경계감을 좀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별 큰 탈 없이 무난하게 잘 수습이 되기를 저도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내일 연합인포맥스 방송도 복귀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